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우였습니다. 1978년 경북의 한 공업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우의 고향은 늘 공기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해가 질 무렵이면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동네 전체를 천천히 덮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날이면 골목은 늘 진흙탕이 되었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집들은 서로 기대듯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중소공장에서 평생을 일한 현장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원과 식당 일을 오가며 집안 살림을 버텨낸 분이었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크지 않았고 불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괜히 튀지 마라.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 말들이 집안의 공기처럼 늘 깔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도 빨리 포기하는 아이였습니다. 비 오는 저녁 그는 종종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멀리서는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정우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때의 정우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오고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때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어머니는 계산대와 주방을 오가며 몸이 성할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정우에게만큼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만큼은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집안 사정은 더 팍팍해졌지만 부모님은 이상하리만큼 공부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습니다. 비싼 학원은 생각도 못했지만 아버지는 퇴근길에 헌책방을 들러 중고 참고서를 한 권씩 사오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정우 옆에 앉아 문제집을 넘겨주셨습니다. 집에는 책상이 하나뿐이었고 전등도 밝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버지가 공장 동료에게 들었다며 영어 공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외국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온 것이 작은 라디오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BBC 방송 시간을 적어 종이에 붙여두었고 어머니는 영어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정우가 꾸준히 듣도록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정우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낯선 소리를 따라 듣는 시간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부모님의 기대가 조용히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정우의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성적이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부모님을 불러 이렇게 말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는 아이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말없이 정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고 어머니는 그날 저녁 반찬을 하나 더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는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공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통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어머니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 인생의 성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한 약속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약속은 그를 서울로 보내주었고 훗날까지 그의 인생을 밀어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처음 느낀 거리감, 정우가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도시락을 몇 번이나 다시 싸셨습니다. 배고프면 이거라도 꼭 챙겨 먹어라. 그 말 속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기차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서울은 정우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말도 빨랐고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과대학 강의실에는 정우보다 훨씬 자신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교수 질문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정우는 앞줄에 앉아 조용히 필기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쪽이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고서와 라디오로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 외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술자리에서도 정우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잔을 비워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친해지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울에서조차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지만 편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꾸준했고 탈 없이 졸업까지 향해 갔습니다.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에서 공대 다닌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정우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고마움에서 의무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정우는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견기업 채용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꿈이 있어서라기보다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견 제조업체 기술관리팀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하루 종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우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노릇다 했다.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정우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자기 감정을 조금씩 접어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적응이 훗날 사랑 앞에서 관계 앞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가정이라는 작은 세계를 스스로 완성해 갔습니다. 정우의 회사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신입 시절엔 늘 서툴렀고 기술 자료 하나를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도 집에 돌아와 메모를 다시 정리했고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상사들은 정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우 씨는 말은 없는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어.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정우는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정우의 생활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사람 좀 만나봐라. 정우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선배는 며칠 뒤 정우에게 연락처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는 동생인데 성격 괜찮다. 한번 커피라도 마셔봐라. 정우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정우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빛 같은 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그의 세계는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그녀를 처음 본 건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선배가 데려온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눈에 띄게 예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맑았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웃을 때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사람을 안심시키는 얼굴이었고 말을 할 때는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을 처음엔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괜히 자기 속이 들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말투가 밝았지만 가볍지 않았고 웃음이 많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다고, 재촉하지 않았고 조용하다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이야기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침묵을 단점이 아니라 특성으로 봐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는 타입이었습니다. 회사 선배들과 있을 때도 분위기를 띄우되 선을 넘지 않았고 누군가 소외되면 슬쩍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겠구나. 그게 정우가 유나에게 끌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정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데이트를 바라지도 않았고 화려한 말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집 앞에서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오늘은 그냥 걷다가 들어가요. 그 한마디에 정우는 온몸에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는 예쁜 여자였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정우는 유나 앞에서만큼은 자기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직원도 성실한 아들도 아닌 그냥 정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알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정우 인생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유나를 잃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 씨랑 있으면 미래가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정우에게 고백이자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유나는 그동안 봐왔던 어떤 날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화장이나 드레스보다 유나가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웃어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나는 눈이 더 반짝였습니다.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유나는 예쁜 여자였고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아이에게도 따뜻한 엄마가 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자기는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완전히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붕괴가 더 잔인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그는 처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예뻤고 집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유나의 휴대전화가 자주 뒤집혀 있었고 메시지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을 걸면 유나는 잠깐 멈췄다가 미안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정우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좀 있었어.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오래도록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뒤 정우는 거실에 앉아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유나가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짧았어요. 정우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문장이 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로 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유나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의 기억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진, 대화, 서로를 부르는 말들. 정우는 자기가 만든 세계가 눈앞에서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유나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정우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정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아닌 그저 사과 하나.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의 시간은 정우에게 연속된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말다툼도 있었고 울음도 있었고 아이를 두고 한없이 조심스러운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것을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정우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 사실이 불륜 그 자체보다 더 아팠습니다. 집이 무너질 때 회사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유나의 불륜을 알게 된 뒤에도 정우는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늘 보던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정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기술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정우 과장님 없으면 이거 진행 안 됩니다. 그 말들은 정우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우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이 떠올랐고 유나의 얼굴이 스쳤고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고쳤고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장 점검 중 작은 실수를 했고 후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에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근을 하던 어느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정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기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나 없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은 불륜보다, 이혼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정우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고 문을 나서던 순간 정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사진도 아이 장난감도 유나의 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은
비명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용한 바람으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가정을 만들었고 끝까지 책임졌는데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잘못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 바닥에서 정우는 아직 모릅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곧 한순간 깨달음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그를 살려내는 말이 아니라 그를 다시 걷게 만드는 감각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떠났는데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주는 이상한 주였습니다. 목요일은 평일이었고 금요일은 공휴일이었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이어지면 달력 위로는 사흘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흘이 이상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었는데 마치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먼저 분주해졌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별것 아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반차만 쓰겠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회사라는 곳이었습니다. 반차를 쓰던 날 정우는 아침부터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핸들이 꺾이는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탔고 국도를 탔고 다시 이름 모를 지방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충청도인지 경북인지 전라도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을 봐도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냥 어디론가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룻밤을 작은 숙소에서 보내고 다음 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길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졌고 어느 순간 산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화엄사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정우는 슬렁슬렁 걸어 올라갔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소리였습니다. 복고를 치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운 그 소리에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공연도 아니었고 행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고를 치는 스님들의 움직임은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몸은 곧게 세운 채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고 상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채를 쥔 팔은 어깨에서부터 크게 휘두르지 않고 팔꿈치와 손목을 중심으로 짧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북을 칠 때마다 스님의 몸은 앞으로 조금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동작은 춤이라기보다 호흡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복고 소리에 맞춰 스님의 옷자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승복은 바람을 가르듯 부풀었다가 가라앉고 그 사이로 북체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얼굴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눈은 반쯤 내려가 있거나 북이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표정에는 흥도 없고 분노도 없고 기쁨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소리를 내는 일에만 몸이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북을 칠 때의 리듬은 일정하지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치는 순간과 여백처럼 남겨두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복고 소리는 누군가를 흥분시키기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스님들의 몸놀림 또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 밴 행위처럼 보입니다. 복고를 치는 그 모습이 성스럽기도 하고 고요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일처럼.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 구경이나 하고 가자.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옆으로 스쳐 지나가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잠깐 멈추더니 아주 짧은 미소와 함께 합장을 했습니다. 정우는 얼떨결에 같이 합장을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몇 걸음쯤 지났을 때 정우는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우 자신도 몰랐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부처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더 깨달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아니었고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정우는 법당을 천천히 둘러봤고 사람들이 거의 없는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좁은 오솔길이었고 조금 걷다 보니 대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우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님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처였다. 더 깨달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정우는 짧지만 알 수 없는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 이 말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처였다. 더 깨달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그런 순간 그동안 정우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떠올라 지나갔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한 장면처럼 자기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 지키려고 애쓴 것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뭔가가 되어야만 살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구나. 남편이 되어야 했고, 아버지가 되어야 했고, 과장이 되어야 했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잃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에서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여기 서 있구나. 그 순간 정우는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기뻐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대나무 숲 오솔길에서 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깊고 깊은 사색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 사이로 자기 인생의 장면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한때 전부였던 사랑도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도 웃음이 멈추지 않던 짧은 행복도 부모님의 기대 없는 형편에서도 공부를 시켜주던 밤들 참고서를 넘기던 손끝의 감각 서울로 올라가던 기차 창밖의 풍경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던 회사 생활까지 정우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문득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그저 하나의 놀이가 아니었을까. 잘 되기 위해 애썼던 것도 사랑에 기뻐했던 것도 무너져 괴로워했던 것도 전부 하나의 장면이었고 하나의 역할이었고 하나의 꿈꾸는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희로애락, 옳고 그름, 얻고 잃는 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일까지 정우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인생이라는 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막연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질문이 조용히 풀려버린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놀이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그대로 살아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태어난 이유이고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가장 인간다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정우는 대나무숲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하루였지만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우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출근 시간도 같았고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도 같았고 사무실 형광등도 변함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며칠 쉬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제의 정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정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을 확인했고 업무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걸 언제 다 하나 먼저 떠올랐을 생각이 이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를 집어들고 그냥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평가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손에 잡힌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 정우는 굳이 말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오면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 되게 정리 잘 되던데요. 정우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손사래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요?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정우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혼자인 게 신경 쓰였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밥맛이 괜찮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잠깐 바라보며 정우는 아주 짧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을 만날 때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전 아내의 불륜과 이별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거나 괴롭히지 못하였습니다. 퇴근길에도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어디 특별한 곳으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걷다가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사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충분했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잃은 걸 되찾아야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요. 뭔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정우는 그 말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의 삶에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아이를 만나는 날을 기다렸고 회사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모든 것을 이전처럼 버티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은 그대로 좋았고 힘든 날은 그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잘못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으니까 기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놀이 한가운데에서 자기 몫의 장면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